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트럼프 보란듯 G20 첫날 다자주의 정상 선언이 채택이 됐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 남아공에서 있었던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죠. 바로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처럼 이재명 대통령 참석을 했는데 이 참석한 G20 정상회의 회의 첫날 개막식 날 바로 정상 선언이 채택이 됐다라는 겁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냐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이날 채택된 정상 선언은 트럼프 정부의 방향과 반대되는 다자주의의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첫날부터 트럼프 기조랑 반대되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이 채택이 됐다라는 거 트럼프 보라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정청래 당원 1인 1표 강행에 친명 고응계 반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이 표 반영 비율 대의원이 한 20 그리고 일반 권리당원이 1이죠. 20대 1 정도인 건데 이걸 대의원도 1, 권리당원도 1로 1대1로 하는 이 개정안이 지난 금요일 최고위에서 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친명, 본인 연임 위한 무리한 개정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기 당권을 놓고 정청래 대표와 친명 간 균열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같이 붙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아직 순방 중인데 뭔가 당 내부 파열음이 나오는 거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얘기 잠시 뒤에 살짝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11개월 만에 당대표 복귀한 조국 토지 공개념 도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대표 후보의 단독 입후보해서 무려 98.6%의 찬성률로 11개월 만에 다시 당대표에 복귀한 조국 전 대표, 이 조국 대표 뭐라고 했느냐?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상대적 휘발성이 큰 토지 공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 토지 공개념,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살짝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중국 감히 대만에 일본의 군사 행동을 거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대만 유사시 자위군이 들어갈 수 있어요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지금 중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죠. 그런 가운데 중국에서 UN 사무총장한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어떤 편지냐? 여기 볼까요? 일본이 감히 양안 상황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건 침략 행위가 될 겁니다. 중국은 UN 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자위대 보내면 우리도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악화일로인 중일 관계 어디까지 갈 건지 가운데 낀 우리나라 입장에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증시 훈풍의 성장 착시, 3고 시한폭탄 째깍째깍 시간은 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증시는 굉장히 호황이죠. 4천, 코스피 4천 지금 계속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착시 현상일 수 있습니다라는 게 세계일보의 일면이에요. 왜? 지금 3고 시한폭탄이자 3고가 뭐냐?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까지 3고가 지금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여기 부제를 좀 같이 볼까요? 원달러 환율이 1,475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금융위기 후에 16년 2개월 만에 지금 역대 원화 가치가 가장 낮더라라는 거예요. 물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금리도 우상향하고 있고 그러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흐름으로 밀려드는 파고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파도로 인해서 피해를 좀 덜 입을 수 있도록 방파제를 쌓는 게 또 정부의 역할이겠죠. 이 정부가 지금 이 시점 해야 할 일을 잘 준비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맛있게 보이는 칼국수 한 그릇. 근데 중요한 건 여기인 거죠. 이 칼국수 얼마냐? 11,000원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10,000원 한 장 들고 나가면 칼국수 한 그릇 못 먹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칼국수뿐만이 아니라 다음 사진 같이 볼까요? 네, 지금 보면 여러 메뉴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개 지금 다 팔고 있죠. 뭐 흑돼지 오겹살도 팔고 목살도 팔고. 근데 고기는 일단 제껴두고 점심 때 나가서 먹는 거. 점심부터 고기 잘 안 구우니까 보겠습니다. 부대찌개인 25,000원이다. 둘이 가서 부대찌개 먹으려면 25,000원 든다라는 거예요. 불고기 360g, 180g의 1인분, 2인분 정도라고 친다 그러면 2인 3만 원이다라는 거죠. 이게 물가가 김기영 대변인님, 물가 체감하십니까? 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칼국수도 10,000원이 넘는데 네. 김밥이 5,000원 넘는 경우가 다반사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그래서 놀라웠죠. 그냥 일반 김밥이라고 하는 것도 한 4,000원 정도 되고 거기에 뭐 참치나 아니면 뭐 특별한 게 들어가면 한 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서민들한테 가장 지금 혹독한 세금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장 혹독한 세금이다. 왜냐하면 물가가 뛰면 내가 버는 돈에 있어서 일종의 가처분 소득이 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수입해서 여러 가지 수입 물가, 수입을 통해서 그걸 가공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입 물가부터가 잡히지 않게 된다면 고환율, 이 고환율이라는 게 결국은 고물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코스피 5,000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돈을 좀 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확장 재정, 확장 기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되는 어떤 숙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가장 혹독한 세금 아니냐라고 좀 말씀하셨어요. 인플레를 잡으려면 돈을 덜 풀어야 되는데 정부 뭐 하는 겁니까?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아까 저희가 고물가, 고환율 여기에다가 뭐 고금리 3고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정부에서 지금 현재 뭐 돈을 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뭐 고민이 분명히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이 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시키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네. 양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묘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어떤 것이 먼저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론적인 측면의 고민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민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좋은 안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같이 좀 해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추가 경고, 네. 경고가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경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 같이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이진관 부장판사 지금 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지금 맡고 있죠. 근데 이진관 부장판사와 이하상 변호사가 같이 있습니다. 이 김용현 전 장관 쪽에 지금 변호인인데 오늘 오전 10시 이진관 부장판사가 뭔가 공개 추가적으로 경고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오전 10시에 한 전 총리의 재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난번 재판 때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이 감치될 뻔했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한바탕 또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자,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퇴정하라고요? 네. 나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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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아니,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를 한 말씀드렸는데 감시한다고요? 감시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석방되기까지 기적 저희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이 놈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유색을 떨더라고요. 네. 지난 재판 때 사실 방청석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나가세요 방청권 없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사실상 이 퇴장 조치를 당하고 이 감치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인적 사항이 확인이 안 되니까 인적 사항 물어내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인적 사항이 확인이 안 돼서 결국 감치는 안 되고 석방 조치를 했습니다. 그냥 이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돌아가서 유튜브로 한 얘기가 아유 뭣도 아닌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보신 바로 저 유튜브 영상 저걸 김상일 위원님 예. 굉장히 세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삭제를 했어요. 네. 세게 얘기했는데 또 왜 삭제를 한 걸까요? 있어요.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본인이 한 이야기가 정당성을 그렇게 크게 부여하기 힘든 것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럼 처음엔 왜 했냐? 무언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죠. 그게 권력이든 돈이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라는 직업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라는 제도를 만들 정도로 아무나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닐 정도로. 그렇죠. 그러면은 법원에서 법정에서 변호사로서 그 전문성을 발휘하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법원 자체를 존중하지 않다면 그러면 그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 집단, 협회에서 그 전문성에 대한 직업, 윤리에 합당한 아하. 판정을 내려서 그런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사안이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게 권력이 됐든 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본인의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다소 과하다 싶다고 생각이 돼도 저렇게 실제 실행에 옮긴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과하다라는 표현을 왜 쓰느냐.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21일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사안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조치는 전문가인 김광선 변호사님. 네. 여기서 말한 적절한 조치는 무엇이며 이 조치가 오늘 이진관 부장판사 입에서 나올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당사자가 이진관 부장판사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내란과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법부의 어떠한 단계에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저는 처음에 변호사를 감치했다고 헤드라인 나와서 아니 뭐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들이 한 행위를 보니까 감치 15일이 아니고 감치가 최대 20일 할 수 있거든요. 네. 과태료도 할 수 있고 감치에다 과태료까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변호사들 때문에 법을 잘 아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면 신뢰관계 동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증인 나오는 경우만 신뢰관계 동석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억지 주장하면서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 소란과 난동을 피웠다고 보기 때문에 감치는 뭐 적절한 거였는데 아쉽게도 이제 감치 자체에서 본인들이 인적 사항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감치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행태들을 보면 네. 저건 정말 이게 변호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국민이나 시민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인데 네.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떤 변론 과정을 보면 저거 뭐 무죄를 다툰다는 건지 아니면 양형 감형을 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형량을 무겁게 만들고 더 아하. 엄벌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로 변호인들이 피고인을 설득해서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길로 인도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이제 변호사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변호사협회에서
저 징계해서 네. 뭐 변호사 자격 박탈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변호사로서 활동을 못하도록 첫 번째는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나온 저런 행동들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이건 그냥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아주 나쁜 행동이거든요. 저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모욕죄랄지 이제 그런 걸로 엄벌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변호사 협회에서 좀 나서야 된다. 이거는 뭐 모욕죄든 뭐든 이게 사실 형사처벌까지 좀 갈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인이 오히려 이렇게 형량을 더 가중시킬 법한 상황을 만드는 게 맞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 영상에는 사실 비치지 않았긴 했습니다만 김기영 대변인님 보면 이 변호인들이 막 세게 얘기하고 그럴 때 김용현 전 장관이 뭐 딱 요번 건은 아니더라도 김용현 전 장관이 잘했다고 막 이렇게 엄지척하고 잘했어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긴 봤었거든요. 그럼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원하니까 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정작 최종 판결을 받을 때 네. 당사자 그 김용현 전 장관한테 이런 상황들이 나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변호인은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의뢰를 한 사람들에 의해서 형을 좀 낮추는 거나 무죄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입장에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만 제가 그 재판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재판부가 그 당시에 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된 혐의가 중하고 재판 과정에서 CCTV 정황을 봤을 때 증인이 깊이 관여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증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예단을 갖고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제3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죄가 있는 인물 아닌가 그렇게 네. 좀 확정적으로 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고 그 과정에서 물론 다른 상황이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을 때 변호인이 문제 제기했을 때 저는 퇴정까지는 할 수 있겠다 하는데 네. 감치까지 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유튜브에서 나와서 이렇게 거친 욕설을 한 부분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이거는 본인들이 그때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네. 변호인이잖아요. 그럼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정에서 해야 되는데 저렇게 법정 밖에서 하는 것들은 김용현 전 장관한테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네. 짧게 하나 바로잡아야 되는 게 네. 감치 명령을 바로 한 게 아니에요. 음. 퇴정 명령을 불응하니까 한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재판부가 약간 예단을 갖고 뭔가 재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면이 있다. 그 부분 좀 부적절하다. 욕설도 부적절하지만 그것도 좀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일단 변호인들이 감치가 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다시 한번 재판부를 좀 이 모욕적인 언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법원은 굉장히 강력하게 법적 조치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럼 앞으로 변호인들이 안 이럴 것이냐 계속 할 것 같은데란 얘기가 나와요. 왜? 경향신문 오늘 일면 같이 좀 볼까요? 내란 변호인들의 법원 조롱 돈벌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왜 돈벌이라는 제목이 붙었느냐? 여기 좀 보시죠. 22일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보면 이들의 유튜브 채널은 19일 국내 유튜브 슈퍼챗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날 하루에만 슈퍼챗 130개를 받아서 41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 벌려고 한 거냐? 뭐 변호사 수임료가 1시간에 얼만데 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슈퍼챗이라는 게 김진욱 대변인님. 또 단순히 또 돈이 아니라 뭐 지지, 관심 이런 거로도 사실 볼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돈도 벌고 또 지지도 받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이 어떤 변호사로서 변호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용현 장관을 변호하고 있는 이분들 그리고 이분들은 이하선 변호사인가요? 이분은 이미 통일당 거기 출신으로 선거에도 나오신 적도 있는 분입니다. 사실상이 정치인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되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참여되었던 사람들을 변호하시는 분들이 이런 쪽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소위 이 보수, 극우의 지지를 함께 본인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결국은 뭐 김용현 그 전 장관을 변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본인들의 입지를 더욱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또 다른 포석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의 이번 행동들은 그 변호와 관련 없는 정치적 활동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인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이 김용현 전 장관 쪽의 이 변호인인 거죠.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지금 내란 재판을 지금 받고 있죠. 여기에서도 상당히 좀 도발적인 언사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재판 당시 모습 잠깐 보고 오실까요?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두 조지호 번째 김봉식이가 잠깐만요. 구승기검사 친구입니까? 이하상 변호사님. 예, 조지호 김봉식이가 구승기검사 친구입니까, 재판장님? 해당 지금 피고인의 그것 때문에 성명을 예. 왜 또 좀 조용히 계시더니 왜 호칭 가지고 또 그러세요? 아니 애들입니까? 대한민국 일국의 서울청장이고 본청장인데 일개 검사라는 자가 조지호 김봉식이가 조지호에게 검사는 검사라는 아이. 자라고 하셔도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존칭을 붙여야 됩니까? 예의를 갖 여기 조지호 김복식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죠. 공기 검사님한테 구승기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름은 그냥 간단하게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그냥 생략해서 부르는 거죠.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네, 호칭이 또 문제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김은미 앵커라고 왜 안 부르고 김은미라고 부릅니까? 라고 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검사는 자라고 해도 되는 거고 뭐 누구는 뭐 호칭을 붙입니까라는 얘기까지 막 오가니까 중간에 주기현 부장판사가 좀 워워하는 그런 느낌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걸 보면 지금 변호인단 자체가 김상일 위원님 일단 좋게 하자고 재판부 얘기하자면 좋게 하면 이건 우리가 당하는 건데 독립군인데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금 같은 스탠스로 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저는 변호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저기에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움이 될 게 무엇이 있는지. 네.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조지호 피고인 조지호, 김봉식 피고인, 피고 이렇게 불러야 맞죠. 거기에 그러면은 무슨 사회적으로 뭐 높여서 부르라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요? 지금 범죄 혐의자들이고 법정 아닌데 원고, 피고 이렇게 부르는 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훨씬 맞는 건데 저것은 자신들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들의 어떤 정치 행위를 하는 거지 저는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느끼고 저분들은 변호인의 양심을 지금 그르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인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그 김용현 전 장관 재판 과정을 좀 봤는데 네. 이건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변호할 생각은 않고 검사랄지 뭐 이런 거에 트집적 글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호칭, 뭐 조지호, 김봉식. 근데 이게 법정에서는요 피고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뭐 님자를 붙이겠어요, 뭐겠어요.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야외 방송을 뭐 여기서 한다 할 때는 뭐 호칭을 붙여야죠. 조지호 전 뭐 청장. 그렇지만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호칭 임자를 붙여야 한다랄지 뒤에 전직 뭘 붙이라. 그건 굉장히 트집 잡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재판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주기현 부장판사가 제지를 네. 말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 진행이 안 되니까 이제 주기현 판사는 어떻게든지 좀 달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선고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다고 보는데 네. 이게 재판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재판 자체를 갖다가 엉터리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뭔가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사사건건 저런 식의 행동이 정말 눈살 찌푸리게 하고 과연 저 사람들이 변호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의심케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재판 자체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걸로 나는 보인다라고 개인 의견도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땐 재판이 아니라 코미디인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일단 재판은 계속 하루하루 공판은 계속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곧 결심, 선고로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증인으로 누가 나오느냐? 여인영 전 사령관이 나와요. 그런데 여인영 전 사령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번 재판 때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한테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저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느낌. 예.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촉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네, 지난 재판 때 증인으로 나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지금 여인영 전 사령관한테 넘기시는 거 아니죠? 라는 취지로 반박을 따박따박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영 전 사령관이 오늘 증인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과연 김진욱 대변인님, 아마 오늘 여인영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 신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 전 사령관도 따박따박 다 받아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는 여 전 사령관이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지난 헌법재판소에서는 나와서 증인을 사실상 거부했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본인에게 직접적인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 모든 책임은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난번에 홍장원 1차장이 이런 말 했어요. 그럼 여인영 방촉사령관이 14명의 체포조 명단을 그러면 본인이 임의로 선정해서 불러줬다라는 거냐?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라는 거냐라고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해서 신문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가 그때 그 명단 14명을 내가 불러준 게 맞냐? 라고 했을 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본인이 이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14명의 체포조 명단이 홍장원 1차장에게 전달된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중간 과정에서 여인영 차장은 매개의 역할을 한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내란 수개의 역할을 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오늘 그 책임은 가타부터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여인영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오늘 입을 열 것이냐, 홍장원 전 1차장의 뒤를 밟을 것이냐 여부가 주목이 좀 되는 날입니다. 계엄령 놀이입니다. 계엄령 놀이가 대체 뭐야 싶으시죠? 저도 몰랐습니다. 여기 볼까요? 미화원 괴롭힌 양양군 7급 공무원이 양양군에 있는 7급 공무원이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면서 다른 직원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괴롭혔느냐? 여기 좀 볼까요?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주식 주가가 내려가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환경미화원을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한 뒤 자신과 동료 미화원들이 발로 밟는 계엄령 놀이로 폭행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공무원은 이것 말고도 체력을 기르게 한다면서 청소차에 미화원들을 태우지 않고 출발해서 달리게 하고 또 자신의 주식이 올라야 된다면서 빨간색 속옷을 입어라 라고 하거나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구매를 강요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김상일 위원님, 네. 2025년 요즘 세상에 네. 이게 말이 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네. 권위주의 시대 때의 그 윗사람들의 갑질, 권력자의 갑질을 연상을 하고요. 최근의 영화에서는 뭐 거의 이런 거를 악마가 나오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공무원은 적어도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네.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적인 자원을 우리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분들의 신분 안정을 또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계약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식 공무원이면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런 갑질의 경우 거부를 하고 다른 데로 전출 요청이나 이런 걸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제 예측입니다만 네. 그러면 또 불안한 신분을 이용해서 저런 어떤 악마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의 자격조차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제가 뭐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을 모두 다 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단정하는 것이 과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아는 정보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소식을 듣는 모든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다 아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괴롭힘을 하면서 한 얘기가 이게 계엄령놀이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김기영 대변인님. 계엄 자체는 사실 이게 뭐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계엄령놀이라고 한다는 건 시민들 생각에 지금 계엄이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를 선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본인이 계엄, 뭐 놀이라고는 하지만 그걸 빗댔을 때 본인이 뭐 대통령도 아닐 테고 그런 요건에 맞지도 않은데 그거를 따라한 거겠죠. 일종의 지금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권한을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자리인데 그 권한에 대해서 자제나 절제하지 못하고 그건 사실상 남용을 했다면 그건 폭력인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분이 뭐 주식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빨간 것에 대해서 뭐 빨간 거면 뭐 불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네. 돼 있고 뭐 본인은 뭐 교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불리는 거 보면 이 사람의 그 생각은 인식은 좀 많이 삐뚤어져 있다. 주식을 잘하려면 주식 공부를 하고 그래야지 뭐 인위적으로 뭐 빨간 옷을 입고 빨간색 계통으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는 생각 자체는 굉장히 뭐 이념적인 걸 떠나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대체 여기서 드는 생각, 그럼 이 7급 공무원은 대체 이런 행동을 해놓고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본인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차를 일찍 출발시킨 거, 이거는 체력 단련 차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빨간 속옷을 입어라, 안 입으면 이거 때리고 한 이런 상황들은 이건 우리 서로 소속감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체력을 이렇게 단련시키고 소속감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악마예요. 예, 이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고난을 네.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힌 겁니다. 지금 이분이 그 계엄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계엄이라는 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거냐 하면 상대가 저항할 수 없게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와 명령을 그냥 순종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그 표현 때문에 계엄놀이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놀이는 본인 혼자만 논 거죠. 다른 사람들은 거기 놀이에 동원된, 그래서 강요된 그런 사람들인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 사람 지금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본인이 주식을 투자한 것이 그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이분들에게도 그 주식을 살 것을 강요해서 수백만 원어치의 주식을 또 샀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만 이 놀이라는, 그래서 괴롭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법도 위반했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도 위반했고 위반된 혐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그 조사하고 반드시 그에 맞는 중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사실 이게 우리가 봐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대통령실에서 어제 그래서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신문 기사 같이 볼까요? 양양공무원 계엄놀이 논란, 대통령실 엄정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누가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섰어요. 직접 나서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협의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등 위반 여부, 폭행, 협박 등의 범죄 행위의 수사에 착수해서 엄정 조치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또 상급자의 관리 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이 조사에서 조치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언뜻 봐도 법을 어긴 게 한두 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뭐 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얼마만큼의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제 죄명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근로기준법 위반이랄지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종의 이제 폭행을 했다랄지, 네. 아니면 지금 강요한 거잖아요. 어떤 행위를.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을 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 자체가 어떤 신체에 있어서 직접적인 유해나 물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이건 아니면 일반적인 범죄에서 질이 굉장히 나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운전기사라고 하는데 7급 운전기사라고 해요. 근데 운전기사니까 이제 운전할 때 말고는 시간이 많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의 운전을 했느냐. 뭐 이렇게 군수의 운전기사였다고 한다면 지금 밑에 환경미화원 입장에서 보면 완전 갑 중에 갑인 거죠. 아니면 자기의 승진이랄지 아니면 재계약일지인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치 본인을 막 교주를 하고 칭하라 하고 찬송가도 강요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그냥 운전기사가 아니고 네. 어떤 뭐 군수랄지 상급자하고 관계가 돼 있는 물론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그래서 당연히 뭐 엄정 조치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양군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대통령실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지시하는 게 맞느냐. 엄정 조치를 해야 하는 건 맞아요. 네. 일벌백계 하는 건 맞는데 이거 전국에서 일어난 이런 행위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걸 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에서 지시하는 건 맞는데 여기 하나의 군에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게 이게 뭐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모두가 분노할 사안이긴 한데 또 이게 대통령실까지 이 양양군의 요 당권에 대해서 나서는 건 또 맞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잘못된 행동은 분명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고 재발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주 등장하죠. 일본 총리인데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야 싶으실 수도 있어요. 일본 다카이치 총리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시죠. 외교 협상에서 마운트를 취할 옷. 다카이치 일본 총리 SNS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가면서 글을 하나 올렸어요. SNS에. 그런데 그 글이 논란이다. 같이 볼까요?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출국 하루 전 옷을 고르는데 고민이 좀 됐습니다. 왜? 안도 의원의 당부가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싸구려로 보이지 않는 옷, 얕보이지 않는 옷을 선택하려고 몇 시간째 이 소비를 했습니다. 옷을 무리해서 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안도 의원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안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이런 싸구려 옷, 얕보이지 않는 옷을 얘기를 한 거냐. 직접 들어보시죠. でこれから高市総理はじめ各閣僚の皆さんも世界各国のトップと交渉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その時にできれば日本最高の生地を使って日本最高の職人さんが作った服でしっかりと外交交渉してもらいたいんですよ。安物の服で対応してたらなめられます。これまさに国益に反する判断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がいかがでしょうか。
でも、身を切る改革と言ってる限り、私たちは議員歳費をいただいてますから、その範囲内で、しっかりと、そんなに恥ずかしくない格好で海外に行けるようにいたします。そんなに服持ってないですけれども、物持ちがいいので、15年ぐらい前の服も引っ張り出してきてますんで、どうかご安心ください。多分内閣総理大臣給与として上乗せされる分をいただいたとしても、その日本最高レベルのものは絶対に買えないと思います。誕生日とかのプレゼント、じゃ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네. 외교 무대에 갈 때 값싸게 입어서 좀 밉보이면 안 되지 않느냐. 좀 제대로 입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선물로 주시면 잘 받겠습니다. 라고 당시에는 나름 센스 있게 받아쳤는데, 정작 G20 정상회의 가려고 보니까, 고민되네. 이 옷 입어도 되나라고 내심 떠올랐다라는 거죠. 그건 옷을 어떻게 입었길래 저런 얘기를 하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동안 이 국제 무대에 이 다카이치 총리가 나왔을 때 어떤 옷을 입었느냐. 먼저 10월 26일 아세안 회의 참석했을 때 하얀색 재킷 입었고요. 이 트럼프 방일했을 때 그때 좀 짙은 색, 검은색이었나요? 짙은 색 재킷,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짙은 파랑 입었고요. 그리고 그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러 가면서 글을 올렸는데, 그래서 이분은 약간 그 은색으로 약간 좀 새로 산 건가 싶은 생각도 살짝 들긴 듭니다. 근데 또 이게 물론 김진욱 대변인님, 국제 무대에서는 나라 대표로 이제 가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또 지금 저희가 보기엔 딱히 엄청 후줄근해 보인다거나 또 그러진 않는데, 이거 옷 사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다카이치 총리의 옷은 네. 충분히 격조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 외교에서의 어떤 협상력, 그리고 그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옷에서 나올까요? 저는 옷이 아니라 국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사실은 저 말을 빗대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이번에 이 G20의 다자 무대에서 중국을 또 만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어떤 본인의 마음을, 심리를 표현한 것으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마운트 할 수 있는 옷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이 본인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셔도 충분하다. 저는 지금 그 옷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또 갖게 됩니다. 네, 외교 무대에서의 자신감이 옷에서 나오느냐, 결국 국력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옷을 얘기하면서 마운트까지 얘기를 한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대체 마운트가 뭐야? 실제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SNS 글에 마운트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마운트가 뭐냐 보겠습니다. 본인 외교협상에서 마운트를 취할 옷. 여기서 말하는 마운트라는 게 아마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격투기 같은 이런 좀 과격한 이런 스포츠에서 마운트가 이 상대방 허리 윗부분을 아예 그냥 깔고 앉는 거죠. 완전히 제압하는 걸 마운트를 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교 무대에서 내가 뭔가 마운트를 취할 수 있을 이런 상황을 위해서 내가 옷을 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라는 SNS 글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김기영 대변인님, 순방도 많이 가셨고 하겠습니다만, 외교하러 가는데 공개적으로 내가 마운트를 위해서 옷을 말하는 게 글쎄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외교는 네. 계산된 미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말로 하는 전쟁이라는 얘기는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좀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영상에서 많이 봤지만 중국과 일본의 그 외교 당국자들이 있을 때, 네. 일본 당국자는 이제 통역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약간 이렇게 자세를 낮췄는데, 그때 또 중국의 외교 당국자는 손을 딱 주머니에 깨고 그 고압적인 자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게 진실은 우리가 사후에 알게 됐지만 그 사진 한 장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르나 여러 가지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좀 여의치 않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라는 게 상대국과 함께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자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마운트라는 이런 용어까지 나오게 됐는데 제가 볼 땐 의식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옷이 아니라 네. 똑같이 돌려준다면 제스처나 만났을 때 악수하는 거나 아니면 도리어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크게 또 하는 게 더 넉넉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G20 정상회의에 가면서 중국의 리창 총리가 온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일 것이냐 여부 때문에 나름 국내용적 발언도 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세게 얘기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옷이나 이런 발언으로 될 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가서 어떻게 제스처나 이런 걸로 하느냐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럼 가서 리창 총리한테는 어떻게 했느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혹시 보셨나요? 아까 이 리창 총리와 이 다카이치 총리 사이에 한 3명 정도의 정상이 있었죠. 그런데 전혀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는 한참을 만나서 손을 맞잡고 얘기를 하면서 얼굴에 뭔가 이렇게 착착 이렇게 하는 톡톡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데 얼굴을 톡톡하는 거야 싶은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번에 G20 이 경주 에이펙에 참석을 하러 온 이 다카이치 총리한테 우리가 준 선물이 이거였었죠. 같이 볼까요? 그때 다카이치 총리는 바둑알과 바둑통을 줬었고요. 우리는 한국 화장품과 김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화장품 톡톡 나 썼어요. 피부 어때요? 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반갑게 두 손을 맞잡았어요. 근데 또 이게 살짝 김상일 위원님 중국하고는 쳐다도 안 보고 우리하고는 화장품 피부에 잘 맞아요라고 얘기를 한 이런 상황이 또 우리가 마냥 좋아할 상황이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외교가 무엇인가 네. 걸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외교는 대결의 장입니까? 자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장이긴 하지만 총성 없는 정쟁이라고는 하지만 협력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근감과 우호적 분위기를 끌어내므로써 자국민에 대한 이익을 끌어내는 것이죠. 대결의 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전쟁이나 힘으로 밟아서 이익을 취하는 제국주의로 가야죠. 그게 아니거든요. 외교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대결과 힘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 총리의 이런 말과 행동, 그다음에 일본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극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힘에 의한 정치를 신봉하는 듯한 모습이다. 이것은 사고의 빈곤을 드러내는 겁니다. 외모를 치장하는 사람들도 사고가 빈곤한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개인 의견입니다. 네. 아니 저는 제 경험과 역사적인 지혜를 좀 동원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모습들은 좋은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모습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외교 문제에 접근하는 게 과연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스탠스가 좋은 것이냐라는 이 말씀을 좀 하셨어요.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중일 관계가 한도 끝도 없이 지금 악화이로를 걷고 있죠. 이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어느 정도 위치에 쓰는 게 또 맞는 것이냐,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냐 고민이 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인물, 김혜경 여사죠. 김혜경 여사가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된장찌개 끓이면서 K푸드 홍보한 김혜경 여사입니다. 김혜경 여사 이번 순방에서 K푸드 홍보에 굉장히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라는 거죠. 아까 보셨나요? 앞치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앞치마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지 영상 같이 보시죠. 이렇게 해서 찢어서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이런 부분 많이요? 요리책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제가 밥을 지어 이거라고. 저 근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K-팝 이렇게 모션 있잖아요. 모션하고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저도 뭐 하나 가르쳐 주셔야지. 자, 이렇게. 이것도 어려운데. 네, 김혜경 여사의 엔딩 포즈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나도 뭐 하나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엔딩 포즈까지 지금 함께한 김혜경 여사, K푸드, K팝, 네, 모든 걸 다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이었었죠. 근데 사실 보통 여사들이 순방에 같이 가면 이런 문화적인 부분을 많이 좀 이 대통령과 다른 별도의 일정으로 좀 소화를 하면서 이 한국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김혜경 여사 홍보만 한 게 아니라 나라 홍보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홍보도 좀 같이 한 것 같아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이 키세스단이 쉬엄쉬엄 하라고 날 뽑은 게 아니라더라 라고 김혜경 여사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이냐? 이 한 참석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같이 볼까요? 대통령 좀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혜경 여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대통령께서 1년 전 얼음 아스팔트 위에 키세스단이 쉬엄쉬엄 하는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내에서도 잠을 아껴가면서 서류를 꼼꼼히 챙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키세스단이 대체 뭐야 싶으실 수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이 아스팔트에 지금 보이시는 바로 저 모습. 당시 날이 추워서 이 눈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온 할 수 있는 은박 담요를 몸에 두르고 있다 보니까 그때 키세스단이다. 이 초콜릿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처럼 보이는 키세스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내가 쉴 수가 없어요라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김광선 변호사님, 네. 사실 이 발언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은 이유가 여사가 그냥 이렇게 어떤 주변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정치 한복판에 훅 하고 들어온 느낌이 없잖아 들거든요. 저도 이제 저 내용을 보고 좀 자세히 읽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사로서 대통령의 어떤 건강을 걱정을 하고, 근데 정말 열심히 일한다. 뭐 기내에서도 자지 않고 잠을 네. 줄여가면서 뭐 서류 보고 여러 가지 뭐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키세스단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키세스단은 이거 뭐 일반 국민일 수도 있고 이제 정치적 행동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집단들이고 네. 그 사람들이 저녁에 추우니까 이제 은박지를 딱 둘러쓰고 하니까 이제 키세스라는 그 초콜릿이 연상돼서 키세스단이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키세스단은 이재명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층. 그러면 그 층이 뽑아줬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 이제 그런 어떤 메시지 들리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는 맞아요. 맞긴 맞는데 키세스단 얘기하지 말고 국민이 정말 뭐 쉬라고 뽑아준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이제 키세스단 용어를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발언 자체가 이제 정치적 의미를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네, 이건 김진욱 대변인 말씀도 살짝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이 일부만 지칭한 거 아니고 전체 국민이 아니라 일부만 지칭한 거 아니야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예, 저는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 그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건 또는 안 한 부분들, 뭐 여러분들 계실 텐데 지금 그 윤석열 전 정부가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을 좀 그 자유를 좀 억압하려고 했었던 그런 측면을 깨고 국민들 스스로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열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정부를, 그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그리고 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뭐 지지한 국민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일단 김혜경 여사 이번에 순방 나가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한국을 지금 알리고 있죠. 이게 좀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세 번째 인물 좀 가볼까요? 세 번째 인물 기억하십니까? 남포동 씨죠. 남포동 씨. 남포동 씨 관련한 다음 기사 같이 보시죠. 네, 원로 배우 남포동 별세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배우 남포동 씨가 어제 지병으로 향년 81의 나이로 별세를 하셨다라는 소식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포동 씨는 이 뿌뿌하고 이 소리를 내면서 이걸 불던 그 정정했던 모습이 이 눈에 아른아른한데 지병으로 인해서 어제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생전의 모습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보고 오실까요? 와서 이스라엘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별로 잘해준 것도 없는데 전부 후배들, 이 지인들이 서로 방주로 하는 게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한테 신세를 많이 끼치고. 그게 이제 더 병이 돼, 지금. 간 이리가 오늘 매일 먹는 게 13년 동안에 하루 3번. 하루 4번? 수련료를 매일 수료해야 된 거네. 간이 배밖에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었지. 네,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하지만 살아생전의 이 모습을 보면 바로 엊그제 본 것처럼 또 생생하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미룰 수 없어. 네, 지금 당장 해야 돼라는 얘기인 거죠. 기사 같이 보시죠. 정청래 당원 1인 1표 강행에 친명 공개 반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정청래 대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어요. 같이 볼까요? 1인 1표제는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꾸준히 논의했던 사안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당원 주권 정당의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민주당 당 안에서 지금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등가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대의원이 20이면 권리당원은 1이다. 20대 1이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니 1대 1로 대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 한 표로 합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당원 개정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셨죠? 제목에 친명 반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이거 최고위에서도 금요일 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의결이 됐죠. 7대2로 의결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덕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때 사무부 총장을 했었던 대표적인 친명이죠.
지도부는 1인 1표 플러스 알파의 균형 잡힌 보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1인 1표만 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윤종훈 의원, TK 등 영남 지역의 이 당원 자긍심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인 1대1로 가면 당원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영남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거죠.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당세 확장의 장애가 우려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더민주혁신회의도 성명을 냈습니다. 정청래 지도부 행보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내놓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김진욱 대변인님. 더민주혁신회의는 뭐 다 좋다고 하는데 왜 오해를 받을 수 있게 정청래 대표가 다음 차기 당권을 연임하려는 것처럼 보이게 오해할 수 있게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하는 겁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안 하면 그럼 언제 하면 오해를 안 받을까요? 정청래 대표가 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은 언제 추진하더라도 네. 이런 오해는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지금 이번에 그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을 네. 권리당원하고 1대1로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계를 잠깐만 돌려보면요. 23년도에 당원 당규를 개정하기 전까지 대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등가가 60대 1입니다. 네. 권리당원 한 사람의 표를 대의원 한 사람이 권리당원 60명의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 시절에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20대 1로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네. 그 명분이 무엇이었냐 하면 당원의 주권을 강화하겠다라는 측면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지금 20대 1의 이 등가도 너무 많다. 지금 전국 당원, 우리 권리당원이 한 160만 명, 200만 명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의원과 이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1대1로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는 것을 이미 공약하고 또 당시 당대표가 되면서 네. 어느 정도 당원들의 동의는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이걸 준비해야 내년 또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그 대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반영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면 오해 안 할 거냐, 언제 하면 오해를 안 할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어제 SNS에 관련 글을 무려 6개를 밤 11시가 넘도록 올렸습니다. SNS 글을 좀 같이 보죠. 먼저 처음에 오후 3시쯤에 올렸어요.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이건 당원 주권 정당의 꿈이 계속 있었던 거고 난 그때부터 노력을 똑같이 했었다. 그리고 3시 5분 뒤에 또 올렸어요. 당원 주권 시대를 화답하겠다. 10분쯤 뒤에 또 올립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에 원외위원장들도 요구를 했었어요. 라고 하고 한 2시간 30분쯤 지나서 또 올리죠. 당시에 원외위원장 이 협의회장이었던 김현정 의원의 입장도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 11시에 또 올립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25분 뒤에 마지막으로 또 올려요.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갑시다. 라고 6개를 SNS 어떻게 보면 뭐 저희 폭주 하듯이 쫙 6개를 쫙쫙쫙 올렸는데 근데 이게 오늘 사실 당무위가 열리거든요. 김상일 위원님. 네. 오늘 당무위 거치고 28일 중앙위를 넘기면 사실상 확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오늘 당무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좀 논란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표의 등가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1인 1표 등가성으로 당선되나요? 어느 지역은 선거 인수가 많고 어느 지역은 선거 인수가 적어요. 근데 왜 같은 권리를 누리죠? 그거는 다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대표성이라는 거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등가가 똑같지 않아도 똑같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에서 1대 60이었던 게 과하다면 좀 줄여야 되지만 이 1대 60으로 처음에 만들었을 때 목적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도의 네. 목적과 가치. 그건 뭡니까? 소외된 계층이나 아니면 소외된 지역이나 이런 것을 예우를 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돼야 된다라는 가치를 반영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뭐 기계적인 평등 이거를 주장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의회는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 인터넷이 발전됐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하러 국회를 둡니까? 그런 것들이 다 추구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문성과 어떤 수기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서 대표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을 다 차지하고 본인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자고 해서 무조건 1대1은 절대 지구지선의 가치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저는 정말 오류가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맞다고 볼 수 있냐. 오늘 당무위도 글쎄 쉽게 통과되긴 어려워 보인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아니면 언제 타이밍이 맞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언제 내놔도 말은 많을 텐데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같이 볼까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이 순방을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님이 해외 나갈 때마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뭔가 성과가 묻히는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 없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치면 사실 이건 또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선 이건 김준욱 대변인님. 아니 왜 또 순방 나갔을 때 이걸 꺼낸 거야. 순방 갔다 오면 꺼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말씀이 나오게 생겼어요. 예, 저도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대통령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내일 모레 이제 귀국을 하시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또 당이 또 추구해야 하는 또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당에서 이번에 오늘 당무위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뭔가 오늘 당무위에서 어떻게 수습이 돼가는지가 방향이 좀 결정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